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자, 오늘은 8월 12일 일요일 공개방송입니다. 금요일날 우리 시장이 잘 끝나가지고 기분 좋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해외 증시도 나쁘지 않았고, 다 좋았는데, 갑자기 이제 뭐 전쟁 소식이 중동 지방에서 들려오면서 좀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공개방송에서는 이제 10월이 남았다고 하기에는 우리가 몇 거래일 안 했는데, 어쨌든 10월 투자 전략, 그리고 10월달 투자 전략,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일 또 공개 방송이 있거든요. 제가 내일 이제 월요일 날 저녁 8시에 또 공개 방송이 있을 예정이라서 오늘은 조금 거시적인 내용들, 내일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저녁 같은 시간이에요. 같은 시간 공개 방송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월달 투자 전략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쉬는 동안에 또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면은 꼭 한번 이제 그 장 끝나고 나서 우리 이제 쉬는 동안에 악재가 나오면은 다음날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쟁 소식도 있고, 뭐 미국 증시는 잘 끝났는데 저게 이제 어떻게 될지가 관건인데요. 요즘 이제 들리는 어떤 분위기로 봐서는 뭐 2차 전지라든지 그런 그동안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런 주요 이제 수출 산업이죠. 수출 산업들이 조금 이제 휘청할 수도 있다라는 게 악재긴 한데요. 최근에 이제 수출 지표를 한번 볼게요. 최근에 이제 나왔던 그 수출 지표 기사를 찾고 있는데, 그 미국에서 이제 중국으로의 수출 규제를 했다는 내용들이 지금 막 먼저 나와가지고 제가 찾으려고 하는 뉴스가 바로 보진 않습니다. 몇 개만 한번 볼까요? 이번에 이제 다음 주 이제 다가오는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2분기 실적 시즌도 한번 지났었고,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또 오게 됐는데, 이번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실적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사실 기대할 만한 업종이 별로 없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3분기 실적 시즌하면은 이제 뭐 전망이 좋지 않다. 라는 내용들. 이거는 기대치가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산업을 본다면은 그나마 이제 전기차 쪽, 자동차 쪽 이쪽이 뭐 꼭 우리나라 자동차만 잘 팔리는 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사에서도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최고 효자 품목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반도체가 생각이 날 건데, 최근에는 자동차 수출이 날개를 단 듯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자동차 수출이 항상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왕은현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어오던 반도체는 어떨까? 반도체는 작년 최고치에 비해서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같은 반도체 업황 부진이 이어진다면은 1,000억 달러 수출 돌파도 작년에 했었던 건데 올해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 수출 호조가 왜 15개월째 계속해서 수출이 잘 되는지, 이 부분을 또 우리가 볼 부분이 되겠는데, 한국차가 많이 팔리는 곳은 미국이랑 유럽이래요. 그리고 미국이랑 유럽에서 잘 팔리는 차는 또 따로 있대요. 바로 전기차.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가 뭐 아시아권 일본이나 중국 이런 데서는 한국차가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같은 아시아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자체 전기차고 테슬라가 많이 팔리고 있고, 일본 역시도 자체 일본의 자동차와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한국차는 오히려 아시아보다는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이 이제 팔리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2018년도만 하더라도 자동차 쪽에서도 좀 더 포커스를 놓자면은 전기차라는 이 분야가 규모가 작았었는데 1년 만에 전기차 수출 규모가 무려 270%가 늘었대요. 그리고 5년 전 대비하면 60배다. 그러니까 뭐 5년 전에는 전기차가 지금만큼 많지 않았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미국이랑 유럽이랑 이제 어떤 탈탄소 정책 이런 걸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뭐 좋다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방송에서 이제 종종 얘기하는 게, 이번 3분기에서 우리가 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산업 중에 하나는 자동차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자동차주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고,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4분기부터 좋아진다고 하는데 좀 지켜봐야죠. 보면은 계속 수출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우리나라 내수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9월 달에 있었던 이제 무역 수지에 대한 기사인데요. 수출은 감소세를 이어갔는데 수입이 더 많이 줄어가지고 흑자를 기록했대요. 그러니까 수출이 막 엄청 커져가지고 수입을 넘어서 흑자를 기록한 게 아니라 수출은 줄고 수입이 더 많이 줄어가지고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불황령 흑자? 그렇게 얘기를 좀 하는 거죠. 뭐 좋지 않다는 내용인데 뭐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물가가 많이 높다 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꼭 그 중에 이제 좋은 얘기는 바로 이런 것들이죠. 자동차 쪽이 많이 좀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불황형 흑자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우리 경제가 불황과는 거래가 있는 데다가 수출 역시 증가로 전환하는 변곡점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좀 약간 뭐 신뢰가 잘 안 가긴 합니다. 그쵸? 그래도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들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게 우리나라 증시가 언제쯤 오를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 뭐 1년 내내 궁금하실 거예요. 저도 궁금하단 말이에요. 언제쯤. 역사적으로 이제 한국 증시가 크게 올랐던 시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뭐 글로벌 경기 이런 것도 그런 거지만은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인 반도체나 자동차,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포함하자면은 2차 전지를 또 빼놓을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이 대박이 났을 때, 그때 항상 우리 증시가 크게 올랐다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근데 이제 반도체는 이제 3분기 어닝 쇼크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4분기부터 좋아진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으로는 내년 1분기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는 지금 좋아요. 계속해서 잘 가고 있고 2차 전지는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올해 너무 과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이제 식는 중이죠. 2차 전지 산업이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좋고 수출도 잘 되고 있고 한데 우리가 너무 먼 미래의 재료까지 다 끌어다가 다 올해 반영을 시켜놔가지고 올해 아시다시피 올해 상반기에 2차 전지의 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2차 전지만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우리나라 3대 수출 산업인데 뭐 이외에도 많죠. 화장품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얘네들의 규모에는 진짜 뭐 잽도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얘네를 이제 우선적으로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증시가 언제 좋아질 것이냐.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대박을 쳐야 돼요. 올해는 2차 전지가 좋았기 때문에 올 상반기 우리 시장이 괜찮았어요. 자동차는 계속 좋았고 근데 반도체가 계속 발목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 3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시점이 아마도 자동차는 지금 계속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가 전기차는 수소차 같은 좀 고부가 가치 쪽이 많이 팔려야 되는데 전기차 쪽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수소차는 한국이 뭐 1등이라고 하는데 수소차 시장 자체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자동차 쪽은 지금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고 반도체는 빠르면은 다음 분기 또는 내년 때부터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좋아요. 2차 전지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 3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시점이 아마도 저는 반도체가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으로 보고 있고 이 주요 3대 수출 산업이 정상화되는 시점 이건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가 좋아지는 시점이 되겠죠. 반도체 정상화 시점 이거는 이제 4분기나 내년 이제 1분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예상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예상을 하고 있을 거고 누구나 다 예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4분기 실적이 확인되는 시점이 올해 연말은 어쨌든 끝나야 되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내년 초나 돼야지 뭔가 이렇게 정보가 나오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 시장이 턴어라운드의 시점도 얼마 머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는 선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이 뭐 여기서 지금 많이들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요즘 뭐 여러 유튜브나 또 방송에서 많이 하는 게
증시가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 근데 이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방송을 다 본 거는 아닌데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시는 게 시장 더 빠지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대부분 여기도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 바닥이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사실 저도 모르죠. 저도 알 수 없고 이거를 누구도 예상하지도 못할 부분인데 그래도 이제 매기를 좀 해보자면은 거의 다 온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하락폭이 일단은 거의 다 온 것 같다. 거의 온 것 같다. 마지막 변수가 되는 게 이제 신용잔고인데 이 신용잔고가 급감하는 순간이 한 번은 올 것 같아요. 중간에 그러니까 신용잔고가 급감한다는 거는 신용잔고 물량이 이제 빠져나가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때 한번 급락이 한 번 있을 수도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요것만 견디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신용잔고를 좀 보시면은 생각보다 수치가 많이 안 줄었어요. 보시면 이제 10월 5일 것까지는 정보가 나와 있고 10월 6일 날 수치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10월 6일 날 수치는 내일 장 쉬니까 10일 날, 10월 10일 날 장 끝나고 나서 확인돼요. 그래서 이제 5일까지만 나왔는데 현재 지금 이 신용잔고 감소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언제부터냐면 9월 21일부터 계속 줄고 있어요. 이제 20조 원의 벽을 깨고 내려가서 지금 이제 10월 5일 기준으로 신용잔고가 지금 이제 19조 3천억까지 내려왔어요. 아직도 많은 거죠. 왜냐면 작년 증시 저점이었던 9월 말 10월 초 그때가 우리 증시 저점이었잖아요. 작년에. 그때 기준으로 신용잔고가 뭐 살펴볼게요. 작년 9월 1일에서 검색되나 이거? 되는구나. 그러면은 작년 9월 달에 9월 1일 기준으로 신용잔고가 19조 3천억이었어요. 딱 정확하게. 그리고 나서 하다가 갑자기 9월 한 말 정도로 되면서 18조 원, 17조 원, 16조 원 이거 가는데 한 1, 2주밖에 안 걸렸어요. 1, 2주. 근데 16조 원까지 얼마 전에 19조 원이었던 게 한 열흘 만에 16조 원대까지 빠지고 나서 그렇게 바닥을 치고 시장은 다시 이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연말로 들어서 다시 또 신용잔고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1월 달에 한 번 더 급락이 있었는데 그때는 무려 15조 원대까지 들었었어요. 그렇게 두 번의 바닥을 만들고 시장이 올라오면서 신용이 다시 쌓여서 이제 4월 달에 20조 원을 넘어갔죠. 이때가 이제 2차 전지들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을 때 그때는 삼성전자도 좋았죠.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한번 출렁하면서 18조 원 갔다가 19조 원 하고 8월 달에 20조 원 넘어섰고 9월 달에도 20조 원 유지됐고 그러다가 이제 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작년만큼 시장이 그러니까 시장이 내려와도 작년만큼 신용잔고가 그렇게 잘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약에 지표로 삼을 경우는 아직 바닥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시장에 달라지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뭐냐면은 한국 증시가 잘 나가는 시점은 언제나 이 수출 산업이 잘 됐을 때인데 지금 얘네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반도체는 이제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가고 있는 중이고 이제 곧 좋아질 수 있고 자동차는 지금 계속 잘 나가고 있는 유일한 산업이에요. 한국에서. 기복이 없어요. 계속 좋아요. 그리고 2차 전지 역시도 계속 좋은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박자가 지금 맞아떨어지는 시점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요 흐름만 계속 이어진다면은. 그래서 지금 우리 증시가 떨어지는 게 뭐 어디까지 떨어지느냐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지만은 이번 하락만 견디면은 좋은 장이 나올 거라는 제 생각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실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용잔고가 작년처럼 뭐 15조, 16조 원대까지 내려온다면 그냥 바닥이라고 바로 이제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바닥이 거의 다 온 것 같다. 그치만 이제 신용잔고가 쏟아지는 순간이 한 번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이제 내년에 대한 얘기를 좀 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 얘기는 아닌데 내년에 우리가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큰 이슈는 미국의 대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한국의 총선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큰 정치적인 이슈의 변수예요. 어떤 뭐 산업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정치적인 부분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하마스와의 어떤 전쟁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좀 듣고 나서 배후에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배후에 뭐가 있을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고 또 러시아랑 미국이랑도 사이가 좋지 않고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가까운 나라일까? 어떤 친분이나 이런 거 생각을 한다면은 적어도 중국이랑 이스라엘이랑 친분보다는 미국이랑도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최근에는 약간 중립국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좀 지나간 뉴스입니다만은 사우디에 이어서 이스라엘도 중국의 구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그 미국이 원래는 이제 주둔도 하고 있으면서 그랬다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철군을 하고 하면서 조금 분위기가 이제 달라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오랜 중동 지배 체제를 깨는 것이다. 그 변화가 그 중동에서의 중국의 존재감이나 이런 것들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중국은 지난 베이징에서 미국의 전통적 맹방으로 순위파 수장인 사우디와 반미 시아파 수장인 이란의 국교 정상화를 중재하는 데 성공했대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과 걔네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전쟁터가 다른 데로 살짝 넘어갔을 수도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전쟁 나면은 뭐 유가나 뭐 이런 게 좀 변동을 하지 않을까. 또 원자재나 이런 얘기를 바로 이제 떠올릴 수 있는데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중동 지역에서 산유량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근데 이제 그 기름이라는 게 이 땅속에서 뽑아내는 기름이 뭐 중동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있고요. 또 미국에 또 시에일가스 같은 그런 새로운 대체재 에너지도 있고 거기다가 유럽은 또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또 성장을 했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부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옛날 같지는 않은 거예요. 존재감이라는 게. 좀 다른 얘기지만 자꾸 제가 옆으로 새는데 제가 원래 좀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독일 여행 간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일에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그 풍력 그 프로펠러 있죠. 풍차, 풍력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 엄청 많대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해상 풍력만 생각을 하는데 바다가 아니라 그냥 육지에도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유럽은 신재생 에너지, 특히 그 중에서도 독일이 가장 신재생 에너지의 진심인 나라라고 하죠. 이번에 러시아에서 독일로 넘어오는 그 가스관, 그게 작년에 전쟁 터지면서 가장 타격을 받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얘기를 좀 하는 이유가 이 중동 지방의 전쟁의 그 배후에는 이제 미중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옛날에는 이제 이제 미국이랑 굉장히 이제 친한 나라라고 했지만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고 이스라엘 역시도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만 목매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인 이스라엘도 최근에 중국에 접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어떤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미국이 하마스 쪽에다가 어떻게 찔러 넣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먼저 쳐라. 지금 나오는 뉴스로 보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쟁터가 지금 중동 쪽으로 살짝 넘어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전쟁터였던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도 지금 진행 중에 있긴 한데 이거는 쉽게 끝날 수 있는 전쟁이 아닌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무력 전쟁을 시작을 했다는 거는 원래 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확신이 없으면은 성공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 전쟁에서 딱 시작을 했을 때 자기네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그냥 쳤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끌려다니고 있죠. 어쨌든 지금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 국제 정세 자체가. 그리고 미국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만약 미국이 이걸 해결한다면은 영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포커스는 바이든 대통령한테 가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해결한 해결사가 돼서 진짜 다음 대선에 정말 엄청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배경이 생기는데 딱 그림이 안 나와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걸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내년 그 대선 전에 해결책이 안 나오죠.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조금 덮어두고 다른 쪽에서 한번 전쟁을 일으켜서 여기에서의 어떤 그림을 그려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이 배후에는 분명히 미중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사실상 지금 직접적으로 싸우는 것보다는 미중이 직접 싸우게 되면 어쨌든 국제 정세는 뭐 경제나 정치 경제를 포함해서 국제 정치나 경제는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 뭐 중국을 타겟을 해가지고 뭐 중국에 관세를 매긴다. 중국도 미국에 막 이런 직접 싸우게 되면은 서로 간에 더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 이제 딱 튕겨가지고 좀 서로 간의 충격을 좀 덜 받으면서도 싸울 수 있는 전쟁터가 중동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본국의 피해는 없으면서 자기네들이 어떤 세력 싸움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원래 그렇잖아요, 항상. 원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한국이 제일 똘똘 뭉칠 때 한일전이죠. 한일전 할 때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 뭉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나라 밖에서의 문제가 생기면 뭉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한국이 분열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 밖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뭉치게 되죠. 뭐 조금은 다른 예제일 수 있지만 그냥 뭐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미국 내에서 전쟁이 터지면은 미국은 정말 예전에 뭐 남북 전쟁 이런 것처럼 또 큰 혼란이 벌어질 수 있는데 미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뭉치는 그런 게 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미국은 또 돈을 버는 나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중동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그쵸, 뭐 중동 전쟁을 확전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미국, 중국이 서로 간에 어찌 보면은 원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전쟁터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한번 해보자. 다행히도 북한과 대한민국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전쟁터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왜냐면 한국이랑 이쪽도 지금 계속해서 냉전 상황이니까 우리 동네가 아니라서 너무 다행이에요. 수출하면서 더 이제 새가 커졌단 말이죠. 한국 무기에 대한 것들이 더 존재감이 이제 더 커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요 한반도가 전쟁터가 아니라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동에서의 저런 것들은 이제 미국과 중국이 저는 배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래 선거 전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더라. 뭐 과거의 사례들을 통해서.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이런 거를 또 활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걸 이용할 것이고, 예전에 트럼프 정부 때도 미중 간에 뭐 계속 트러블이 있었잖아요. 그 북한이랑도 계속 건드리는 그런 게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아마 중동을 활용을 할 것 같아요.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에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전에 트럼프 정부는 한반도에 관심이 매우 컸죠. 김정은을 직접 SNS에서 언급한 것만 아마 수백 번이 될 거예요. 그런데 바이든 정부에서는 한반도에 관심이 그다지 없어요. 오히려 바이든 정부는 중동 쪽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중동에서 들려오는 전쟁 소식은 내년 미 대선을 위한 어떤 큰 그림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미중 간에 직접 싸우기보다는 저렇게 서로 간의 충격을 조금 완화시키는 새로운 전쟁터를 찾은 것이 아닌가. 원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이용하려고 했었을 텐데 분위기가 너무 러시아 쪽으로 너무 많이 쏠려 있어요. 러시아 나쁜 놈이죠. 먼저 인명 학살을 저렇게 했으니까 굉장히 나쁜 놈이지만 그렇다고 딱히 처단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내려면은 푸틴 암살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죠. 오늘 들리는 얘기로. 근데 누가 하겠어요, 그거를. 그 넓고 넓은 러시아 땅에서 어떻게 만약 도망 다닌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도 계속 이제 드론 보내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전쟁은 상당히 오래 갈 수도 있고 단기간에 1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중동 문제가 만약에 이제 커진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어쨌든 해결이 내년 안에 될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중국이랑 미국이 둘 다 이스라엘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 그 중동 정세가 상당히 흔들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선거 전에 항상 나오는 그런 어떤 뭐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중동 전쟁이 있었을 때, 요거는 좀 지난 얘긴데요. 중동 리스크가 좀 완화됐을 때 나스닥은 이미 신고가를 쳤다. 요거 2020년도 1월이니까 2020년도 4월달 이때면은 코로나 때문에 한번 폭락했다가 막 올라갔을 때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 우려가 완화되었다라는 것도 있었고, 야, 이거 주말에 있었던 이 뉴스가 진짜 이게 막 시끌시끌해요, 보면. 9.11 테러급 충격. 그럼 9.11 테러급 충격 안 오면은 이 기자, 이 특파원 이분들, 이 충격 아니라 조용히 지나가면은 이분들이 책임질 건가? 왜 이렇게 자극적으로 기사를 쓸까요? 물론 세계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은 맞아요. 진짜 이게 전쟁이 확전이 되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여의도에서 불꽃놀이가 하는 그 순간에 지금 해외에선 이런 일이 있고, 난리는 난리. 그리고 요것도 이제 2020년도, 그러니까 최근에 중동에서 일이 터졌던 게 2020년도여서 미국이랑 이란 긴장이 고조되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연일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돌파하고 세계 자금은 주식에서 나와 안전자산에 몰리고 있다. 뭔가 지금이랑 분위기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죠. 지금 국제유가가 얼마입니까? 다우지수는 반등을 했는데 아직 확신하기는 어려워요. 국제유가가 지금 95달러까지 이 WTI 유가 기준으로는 95달러 찍고 지금 떨어졌어요. 80달러대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금 가격, 금 시세를 보면은 금 시세는 사실 안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하향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빼꼼하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추세는 계속 하향세예요. 금 시세는. 뭐 이때랑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라크 쪽의 충돌,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유가거든요. 유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근데 2020년도와 지금 2023년도잖아요. 2020년도와 23년도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 거라고 봐요. 그 사이 러시아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석탄 석유에 기대는 의존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중동발 충격이 뭐 유가로만 놓고 본다면은 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금값이 움직이진 않는데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국채 수요가 최근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는 요거는 뭐 지금 상황이랑은 비슷한 것 같고, 중동발 리스크 커지면서 아시아 증시가 내림세를 보였다. 그때는 좋지 않았어요. 중동 사태가 심화하면은 글로벌 주식시장이 7에서 10%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0년도 기사입니다. 이거는 지금 기사가 아니에요.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 고조로 유가가 급등한 후 미국의 경기 침체를 촉발했다고 전하는 등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유가 폭등은 주식을 추락시키고 리세션을 야기할 것이다. 결국엔 여기서 이제 유가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전만큼 충격이 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신재생에 대한 비중이 컸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2022년도 기사인데요. 중동 긴장이 유가는 폭등. 결국 중동은 유가로 다 귀결이 되는 분위기야. 이거는 2022년도니까 작년 1월달 얘기인데, 유가 때문에 나스닥이 폭락을 했다는 얘기예요. 국채금리도 많이 올랐다. 근데 이제 중동 위기는 항상 보면은 오래 간 적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 뭐 빈라덴 그 시절 생각해보면 그때는 오래 갔던 적도 있었는데, 중동 위기가 항상 보면은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항상. 이건 2020년도 1월 달인데요. 중동 위기 터질 때마다 미국의 방산주는 급등을 했다더라. 아하.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확전이 된다면은 우리나라도, 여러분들도 방산주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에서는 방산주 수익률이 S&P 500, 그러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선정한 500개 기업들의 상승 하락률을 모아놓은 지수보다 방산주가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항상 많이 올랐대요. 방산주라는 게 꼭 총이나 이 무기를 만드는 회사뿐 아니라 항공기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전투기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한국항공우주에서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항공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전투기도 만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방산주의 호재를 작용한다. 한국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은 나이스죠. 물론 이런 말 하는 게 되게 저도 마음에 좀 찔리는 거는 맞는데, 정책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방산업에 대해서 제 주력 수출로 키우는 중이기 때문에 전쟁이 나는 것 자체도 우리나라한테 나쁠 건 없어요. 지난번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러시아 우크라 전쟁의 최대 수혜는 한국이다. 그 이유는 이제 방산업 때문에. 왜냐면 이거 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폴란드 쪽에다가 수출에 이제 성공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주변국들로 이제 수출 늘려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책이 뭐냐면 패키지 수출이거든요. 패키지 수출. 그러니까 뭐냐면 방산 뭐 탱크 주문했어요. 그럼 탱크만 파는 게 아니라 뭐 원전도 한번 해보실래요? 이것도 한번 해보실래요? 하면서 묶어가지고 파는 게 우리나라 정책이라고 하는데 뭐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또 성과들이 나올 수 있어요. 요즘 원전 얘기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전쟁이 나는 것 때문에 우리 증시가 과거에 하락했던 적도 있었다. 일단 좀 정리를 좀 하자면 제가 여러 가지 풀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약을 좀 드릴게요. 항상 중동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 터지면은 항상 유가가 항상 가장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면은 결국엔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거든요. 모든 가격이 다 올라가요. 그리고 전쟁 나는 동네 배나 이런 게 못 가잖아요. 배나 항공기도 다 우회해야 돼요. 아까 보니까 9일날 이스라엘로 출국하는 비행기 다 취소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물동량이 움직이질 못하죠. 만약에 뭐 이스라엘에 택배 시키신 분들은 아마 한 일주일씩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그런 배와 비행기가 못 가니까 또 그런 거에서 비용 추가가 되는 거예요. 뭐 물건들이 제때 도착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이제 주는 거죠. 유가가 올라가면은 어쨌든 운송료 자체가 많이 올라가니까 땅에서 육지로 이동할 때도 연료가 들고 뭐 배나 항공기 이런 데도 다 연료가 들어가니까 다 이제 그런 비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그렇지만 유가 측면으로만 보면 과거에 비해서 친환경 에너지가 지금 이제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어서 중동 전쟁이 미치는 경제 그 부정적인 영향은 과거보다는 작을 것이다. 라고 일단은 저는 보고 있고, 미국도 엄청난 산유국이에요, 여러분들. 미국 엄청난 산유국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전쟁이라는 그 자체는 한국한테는 기회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미국의 방산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 방산주 한번 볼까요? 한국의 방산주 뭐 대표적으로 뭐 있죠? 한국항공우주부터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주가 분위기를 보면은 2022년도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서 전 세계가 아주 그냥 박살나고 있을 때 한국항공우주는 이렇게 여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기가 9월 말 10월 초예요. 그러니까 9월 말 10월 초는 언제냐면 우리 증시가 돌렸던 시점인데 얘는 그때 빠졌어요. 그래서 전쟁 때문에 증시가 하락할 때는 한국항공우주가 굉장히 잘 갔었죠. 무려 얘가 작년에 저점 고점 계산하면 한 100% 정도 올랐어요. 이 무거운 주식이 100% 올랐으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또 방산주 중에 좀 큰 종목도 뭐 있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빼놓을 수 없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무려 올해까지 미친 듯이 올라가기도 했었어요. 물론 재료가 많긴 했죠. 우주항공 쪽에. 근데 이미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현대 쪽에서는 현대 로템이 가장 방산주 수혜주죠. 갔다가 근데 많이 올랐어요. 어쨌든 바닥에서 돌리는 시점들은 아닌데 이런 것들이 저는 어느 정도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이 실질 수혜주들인데 한화 에어로는 좀 너무 많이 올라서
다른 방산주를, 아니, 다른 그 항공주를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좀 무거운 주식이지만 해볼만 하다. 그리고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아요. 최근 낙폭이 꽤 있었기 때문에 4만원짜리가 지금 2만원대까지 내려왔으면은 한번 해볼만 해요. 현대 로템. 그리고 안 그래도 최근 수급이 좋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방산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빅텍 같은 종목도 있죠. 근데 얘네들은 지난번 러시아 전쟁 때도 거의 수혜를 받지 못했고요. 올해도 그냥 내리막길이에요. 그러니까 방산주라고 하기에 되게 민망할 정도로 주가 자체가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되게 적자라서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빅텍은 이제 뭐 방산주로 볼 이유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방산주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못 가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또 LIG 넥스원, LIG 넥스원도 최근에 이제 그 떠오르는 방산주라고 할 수 있겠고요. 분위기는 작년 얘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전쟁 때 피크를 치고 증시가 살아나자마자 얘는 꺾였어요. 근데 최근 다시 또 가는 분위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방산주들이 저는 좀 볼만하지 않나. 그리고 또 조금 작은 종목들로 본다고 하면은 뭐 한일단조 이런 것도 괜찮았다가 최근에 좀 많이 내려왔죠. 한일단조는 참고로 실적이 좋은 기업입니다. 아까 빅텍이 많이 떨어진 이유가 실적이 별로다. 한일단조는 실적이 되게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올해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작년 영업이익이 140 거의 150억 정도, 올해는 상반기에만 100억 해놨어요. 그러면 하반기 좀 잘하면 역대 실적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미 작년에 역대급 실적을 쳤거든요. 한일단조는. 그래서 얘는 소형주예요. 시총이 지금 680억밖에 안 되죠. 소형주인데 전쟁 터졌을 때 이런 거 많이 갈 수 있고, 이번에 그 실적 나오고 나서 흐름들이 아주 좋을 수 있어요. 한일단조. 얘네는 총알, 폭탄, 포탄 이런 거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뭐 스페코 같은 것도 옛날에는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래요. 얘도 빅텍이랑 똑같이 완전 재미없는 회사가 돼버렸어요. 뭐 언젠가 올라가긴 하겠지만 당장은 제 그렇게 눈길을 끄는 종목은 아닙니다. 이런 애들은. 휴니드도 있었죠, 옛날에. 휴니드 똑같아요. 얘도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뭐 퍼스텍. 얘는 올해 그래도 좀 올라갔다가 내려왔었는데요. 퍼스텍은 실적이 그래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올해 실적은 별로예요. 근데 퍼스텍은 방산뿐 아니라 뭐 드론 재료도 있고 나름 그래도 이런 것들 한번 퍼스텍은 그래도 해볼만 해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포메탈 같은 것도 있을 거고. 포메탈도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주가가. 뭐 한번 가면은 잘 갈 거는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는 요번에 이제 요 전쟁 이슈라는 것 자체가 막 이게 막 또 러시아 전쟁처럼 길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에 끝날 것이다. 특히 내년 미국의 대선이 있기 전에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짧은 트러블 정도로 끝날 수도 있다고 봐요. 특히 이제 전쟁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한테 충격도 있지만 현재 기회가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노려보자. 그리고 아까 이제 우주항공 쪽 얘기가 조금 있었었는데 뭐 세트레가이나 그런 것들 괜찮지 않나. 요거는 조금 지난 뉴스긴 한데요. 4분기 방산주 반등이 온다. 이런 기사도 있어요. 지난주 뉴스긴 한데 지금 폴란드 2차 수주에 대한 것들이 아직 반영이 안 됐다는 거. 지금 수주가 조금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만 해도 태조 이방원 중에 이 방자에 속했던 업종인데 1차 수출이 반영되고 2차 수출의 성과가 나타나면 주가도 반등할 수 있다고 봤다고 합니다. 최근에 방산주를 끌어내는 건 외국인이다. 근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 기대치를 밑돈 2분기 실적이 그랬다. 그래서 폴란드 2차 수출이 약간 지연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빨리 진행이 된다고 하면 다시 또 올라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 수주 물량이 하반기 실적에 반영이 된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 쪽에 이번에 수출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에 어쨌든 노후화가 되면서 거기에 뭐 유지 보수 정비 요거 자체도 이제 추가 수익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방산주들도 한번 저는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산주 대표적인 이제 빅3 아까 봤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현대로템
뭐 LIG 넥스원 요 정도가 이제 대형주 쪽이고, 중소형주 쪽에서는 아까 봤던 이제 한일단조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고, 나머지는 그냥 그래요. 그냥 이제 별로 뭐 그렇게 제 눈에 띄는 종목이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일단조는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다 보니까 요건 한번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중에서 한화에어로랑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는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너무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 수급도 기관들 많이 팔고 있고, 실적들은 나쁘진 않은데 너무 많이 선반영이 됐어요.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실적이 되게 좋을 거래요. 장기 전망은 좋은데 약간 2차전지 같은 느낌이에요. 2차전지처럼 너무 미래의 재료들을 올해 너무 많이 갖다 썼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항공우주도 되게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올해 2분기는 실적이 좀 못 나왔고 3분기는 기대치는 되게 높은데 과연 이렇게 나올 수 있을지. 어쨌든 3, 4분기 실적만 나와준다면 괜찮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화에어로만 빼고 나머지는 이번 전쟁에 따른 수혜주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빠른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일단조를 한번 눈여겨봐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만큼 충격이 크진 않겠지만 시장이 한 번 더 출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유가로만 놓고 본다고 하면 유가에 따른 충격은 과거보다는 크진 않을 것이다. 왜냐면 신재생에너지가 최근에 많이 커졌기 때문에. 최근에 보니까 뭐 긴축이 좀 길어지게 되면서 신재생 쪽 ETF가 많이 이제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또 이런 얘기도 있죠. 트럼프가 미국 지금 공화당 쪽에 주요 대선 후보로 거론이 되면서 신재생과 2차전지, 사실상 같은 운명이죠. 긴장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떨어지면 잡아야죠. 솔직히 신재생 에너지 쪽은 떨어지면 잡아야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길어진다면 이쪽에서 우리는 또 수익을 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리스크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산업, 요 3대 수출 산업이 정상화되는 시점이 머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어떤 충격적인 상황으로 가기보다는, 또 누군가는 거기까지 빠지면 사야지 하는 사람도 있겠죠. 기다리던 그런 저점은 나오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튼 계속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새로운 전략도 드리고 할 텐데, 현재 제가 본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전쟁은 아무래도 길어지지 않으면 좋은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한국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나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 때문에 뭐 시장이 계속 내려간다면, 증시가 계속 하락한다면은 제가 요즘 강조하고 있는 하락장에서는 바이오 제약이나 정치인 관련주, 만약에 전쟁 때문에 하락한다면 뭐 이쪽도 계속 노려야 되겠죠. 우리도 계속 이쪽을 노리고 있는 중인데, 장 빠지면 이쪽이 그냥 막 일단 돈이 들어와요. 계속 그럴 거야 아마 한동안. 오늘은 방송 좀 짧게 한다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요. 대충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내일은 원래는 월요일인데 내일 휴장입니다. 아시다시피 휴장이어서 저녁 8시에 공개방송 통해서 내일 조금 더 업데이트된 시황들과 향후 증시 전망들 할 예정이니까 심심하신 분들 오세요. 심심하신 분들 오셔서 같이 한번 이런저런 얘기 한번 나눠보면서 전략 같이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 녹화 다 해놨으니까, 아까 전에 질문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녹화해놨으니까 이따 다시 보기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아시안게임 폐막식 가는구나. 저는 좀 이따가 그 강남순 보러 갑니다. 힘센 여자 강남순 이번에 시청률이 1편이 좀 잘 나왔더라고요. 이게 토일 드라마인데, 주말 드라마. 요거 10시 반에 하거든요. 재밌을 것 같아요. 바른손 ENA가 옛날에 이거 수혜주였었는데 이 드라마가 되게 늦어졌어요. 생각보다. 바른손 실적도 안 올라오고 한 1,000원까지는 올라올 것 같은데, 요즘 드라마 볼 거 진짜 많아요. 흐리생은 뭐 재밌더라고요. 강남순도 있고, 7인의 탈출은 좀 유치해가지고 너무 막장 드라마고, 요즘에 갑자기 볼 게 되게 많아졌어요.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생들 많으셨어요. 내일 저녁 8시에 뵙도록 할게요.